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국가직 7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관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존의 20문항 출제에서 이번 시험부터는 5문항이 늘어난 25문항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첫 번째 이 시험의 관건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난이도에 있어서 크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지만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됐죠. 특히나 법인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추고 넘어갔을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을 때 실전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 포인트로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도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자, 그래도 이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건지 실제 시험에서는 표시를 시각적으로 하셔야 조금 실수를 방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옳지 않은 것 세모를 치셔가지고 만에 하나 실수도 좀 방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질문 보도록 할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자, 우리 소득세법상 공제, 인적 공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누고, 자, 기본 공제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죠. 그래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본인은 둘 다 따지지 않고 배우자는 뭐만 따진다? 소득 요건만 따진다. 그리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둘 다 따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인 경우, 자, 이때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경로자에 대한 내용이죠. 자, 경로자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얼마 해주겠다? 100만 원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경로자의 기준은 몇 살이다? 70세다. 자,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지문이 아니죠. 이걸 보고서 바로 맞는 지문이구나 해서 보기로 내려오셔야 돼요. 보기로 기억번이 있는 보기를 먼저 골라내시면 지금 1번 아니면 2번인데 즉 니은번, 디귿번 요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골라내면 정답을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니은번 볼게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공제 볼 때 본인은 둘 다 따지지 않지만 그리고 배우자는 뭐만 따지지만 소득 요건만 따지지만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둘 다 따지잖아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자, 그렇기 때문에 직계존속은 둘 다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또 내려와서 니은번 틀렸네? 자, 자동적으로 정답 몇 번? 더 볼 것도 없죠. 자,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우리 소득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정확성과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국세징수법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자, 감치라는 건 뭐예요? 감치라는 거는 우리 물리적인 장소에 어떤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는 사실상 이거를 웬만해서는 가둬놓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웬간하게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가둬놓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체납된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다. 자, 그리고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지금 1번, 2번, 3번 있죠. 이거는 뭐 각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1, 2, 3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때서야 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감치를 하지 않는데 이게 좀 웬간하지 않다. 이거 1, 2, 3이 다 해당된다. 그러면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건 좀 어렵겠다. 이거 가둬놔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5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직계 좀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자, 이거는요. 지금 감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직계 좀비속이 국외로 이주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 가족들 따라서 국외로 나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사유가 된다?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가족들이 국외에 있어? 그럼 이 사람도 나갈 수 있겠다.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겠다. 라는 출국 금지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유가 아니다? 감치 사유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야 되나요? 자, 원천징수라는 게 그 소득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누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징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득자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없는데 뭘 징수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2번. 법인세 과세 표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맞네 틀리네 감이 만약에 안 오신다라면 실제 시험에서는 다음 지문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이거 반기별 납부에 대한 거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원천징수. 자, 요거 그 기준이 뭐다? 소규모의 기준이 뭐다? 20명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골라내실 수가 있겠죠. 30명? 조금 어색한데? 라는 그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아닌 거를 소거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14이다? 자, 우리 일반적인 이자는 14% 맞지만 지금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거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적립된 금액을 일시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퇴직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세율, 연분연승법에 따른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 금액 계산과 납세 의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 시험에는 자,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뭘로 본다?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1거주자로 보아서 사업 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 맞죠? 자,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그 비율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거죠. 자, 있더라도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배분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자, 지분 비율이 있고 손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뭐가 우선이다? 손익 분배 비율이 우선이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뭘로 간다? 지분 비율로 간다. 요거죠. 이거 틀린 거고요. 자, 3번.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공동사업자에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는, 자, 그럴 때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라는 이 조세 회피의 의도가 보일 때 그때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자, 4번. 주된 공동사업자에 합산되는 경우 그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금액 전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 연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자, 전액에 대해서 연대되는 건 아니죠. 한도가 있죠. 본인의 소득 분배 비율에 한도를 두고 그 한도만큼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옳은 거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건 나왔어요. 자, 1번.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준다. 자, 우리 제2차 납세 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도가 있죠. 어떤 한도?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있어서 사업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이 권리에서 미수금은 제외할 수 있고 모든 의무, 이 의무에서 뭐는 제외할 수 있고 미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할 수 있고 자 이거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양수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 양수인이 뭘 진다?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3번. A법원의 과점주주가 아닌, 과점주주도 아니고 유한책임 사원이래요. 그런 갑의 재산으로 갑이 납부할 국세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A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갑의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준다?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법인의 2차 납세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법인 자체가 A법인 자체가 2차 납세 의무를 지려면 이 법인의 과점 주주이거나 무한책임 사원에 의해서 얘네가 지네 세금을 못 냈을 때 그때 A법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 과점주주도 아니고 무한책임 사원도 아니죠. 그러면 A법인이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나요? 지지 않는다.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6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증여는 증여인데 내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뭐가 있다? 보증금이 있다.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 있다. 보증금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 그래서 이 부채랑 같이 증여하는 거. 그러면 이 부채인 이 부분은 뭘로 본다?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증여와 양도가 혼합되어 있는 게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아시죠? 자, 1번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라는 건 증여를 받는 사람, 이 부담하는 이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2번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 자, 이 부담부 증여에서 이 증여하는 사람과 수증 받는 사람, 이 관계가 뭐면? 직계 좀비 속이면 엄마와 딸, 뭐 아빠, 아들 이렇게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다? 그런 경우에는 이 채무 진짜 너 채무까지 다 승계한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증여 추정의 원칙. 이것까지 증여한 것으로 볼 거야 라는 원칙이죠. 이게 무슨 양도야? 너 다 증여로 볼래? 라는 거잖아요. 인수되는 채무가 만약에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증여 추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채무가 그냥 이 보증금이나 뭐 그냥 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은 게 아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한 채무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면은 이것까지 의심하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 니네한테 빌린 건데 국가한테 빌린 건데 이것까지 의심한다고? 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채무이면 그 채무액은 그냥 인정을 해준다. 이거 채무, 이거 양도분으로 해줄게. 너무나 명확한 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신탁계약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이 신탁재산에 대한 그 규정이 좀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법인과세 신탁재산. 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자, 수익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다. 자, 어쨌든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3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인이 있어요, 법인. A법인이 있어요. 자, A법인에서 이 법인에 과세되는 신탁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법인세가 과세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수익자. 그 신탁 재산의 수익자한테 뭘 했다? 배당을 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법인 신탁 재산이라서 법인에 무슨 세 과세였어요? 법인세 과세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수익자한테 배당을 하면서, 그럼 배당을 했으면 이 수익자한테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이 또 과세되잖아, 소득세가.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의 사건, 거래에 대해서 몇 번 과세됐다? 2번 과세됐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배당소득 과세가 되면 이 법인세에서 뭘 해주겠다?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중과세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수익자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래요. 이 수익자에 대해서 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얘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가 과세됐겠죠. 그런데 이게 비과세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할 필요 있나요? 조정할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이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1번 바로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취지, 이런 취지 때문에, 즉 취지가 뭐다? 이중과세 금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워낙 지엽적인 부분이고 이번에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고 했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겠지만 지문을 읽으시고 이 취지를 통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국세징수법상 신고 납부 및 강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국세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국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자, 국세징수법은요. 하위법이죠.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이 국세징수법에 우선한다. 옳지 않고요. 자, 2번. 금전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자, 그때 자, 몇 이상? 100분의 110 이상인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다른 금전이 아닌 다른 것들은 100분의 120 이상, 즉 120% 요 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겠지만 이 금전 자체를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이 금전은 이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110%만 제공을 하면 되죠. 자, 3번. 공매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자, 이 저당권 자체가 뭐예요? 이 재산에 내가 먼저 이거 매각했을 때 가져갈게 라는 그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이 재산 자체가 매각되면은 이 저당권 이거 남아있으면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그쵸? 이 재산 자체가 매각되는데 그러면 매각으로 저당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쵸? 자, 4번.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자, 우리 세금 보통 그냥 현금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지만 카드로 긁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승인된 날 납부된 것으로 본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거주자 갑이 2018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관할 세무서장은 갑의 주택을 압류를 했대요. 언제? 19년 10월 7일에. 자, 2021년 4월 5일 날 매각까지 했네요. 자, 다음 절에 따라서 주택의 매각대금 7천만 원 중에서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강제징수비. 자, 이거 예전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체납처분비. 이거는 무조건 우선하죠? 우선합니다. 자, 우선하는 거 동그라미. 자, 종합소득세 8천만 원. 자, 요게 이제 체납된 거죠. 자, 그 다음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자, 이거는 이 설정일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얘가 더 늦네요. 자, 그 다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자, 여기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 뭐 날짜를 따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우선하는 채권들, 뭐예요? 첫 번째, 이 강제징수비, 즉 체납처분비 옛날 용어로 강제징수비랑 일단 그리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 무조건 우선하잖아요. 자, 소액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요게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하는 보증금이죠. 그래서 지금 1,5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갑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 채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 채권 전부가 아니고 몇 개월간? 3개월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요게 우선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하는 거 몇 개? 강제징수비랑 소액 임차보증금, 그리고 3개월간 종업원에 대한 임금. 요 세 개 더하면 700만 원 더하기 1,500 더하기 1,800 더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종합소득세 해서 7천만 원, 주택 팔아서 7천만 원 지금 남은 거잖아요. 그럼 7천만 원에서 얘 우선되는 거 빼고, 그럼 그 나머지만 누구 몫이다? 국가 몫이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7천 빼기 4천 하면 3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의 10기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2,200이래요. 자, 법인세법상 A의 최대 분납 가능 금액과 분납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 괄호 안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출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 따른 특례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러분들 원칙부터 정리. 자, 우리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 자, 처음에 이 기준 있죠, 금액. 금액 기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분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얼마 이상? 1천만 원. 1천만 원이 넘으면 그 분납할 수 있는 범위 있죠, 범위. 분납할 수 있는 범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부분만큼만 분납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할 수 있는 범위. 납부세액의 몇 퍼센트? 50%.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 기준이냐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달라지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납할 수 있는 기간. 그냥 원칙은 몇 개월이네? 1개월.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1개월 더 준다. 그쵸?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1번 보시면, 자, 뭐 보기를 볼 필요도 없고 지금 2,200만 원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200이니까 2천만 원이고 50% 하면 얼마? 1,100만 원 분납할 수 있고, 언제까지? 중소기 때문에 2개월. 즉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부터 2개월까지니까 3월부터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분납할 수가 있죠. 정답 몇 번? 4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알면 무조건 맞추는 거잖아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선발급 세금 계산서. 자, 우리 공급 시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언제냐? 일반적인 경우 양도 인도하는 때.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공급 시기에 특례가 있었어요. 특례. 그 중에서 이제 선발급 세금 계산서, 즉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부터 끊었다. 그러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주겠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겠다. 이게 특례잖아요. 그쵸?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 바로 맞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번 보고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리까리 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1번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나머지를 마저 보면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자, 계약의 해제, 그런 경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 작성일은 뭘로 한다? 계약의 해제일로 한다. 자, 3번 법인 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뭘 발급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경우 그 기준이 얼마다? 1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것이고, 4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즉 전자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큰일 나나요? 아니죠. 전자로 발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인과 이 규모가 큰 개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급해야 되고 발급을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있지만, 얘네가 아닌 애들은 선택이다. 종이로 끊어도 되고 전자로 끊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법인세법상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 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률을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아니며 뭐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다라는 거죠. 자, 1번 업무용 수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으로 하죠. 우리 세법상. 그리고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서 해당 사업용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등 여러 그 자동차 관련 비용들 중에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 업무 사용 금액 중에 업무용 수용차별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가 따로 있죠.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는 얼마?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초과를 만약에 했다. 그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죠. 당연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2월에서 송금으로 산입한다. 그게 2월 된다라는 거죠. 맞는 표현이 되겠고, 4번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했대. 처분의 동그라미. 처분을 했대요. 자, 처분해서 손실이 생겼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자,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래야 돼요. 왜냐면 이미 처분을 했는데 유보로 처분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유보라는 건 뭐예요? 유보라는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조정, 언젠가는 이게 상쇄가 돼야 되잖아. 유보로 처리했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로 언젠가는 상쇄 처리를 해야 되는 소득 처분이 있는데, 이미 자동차가 처분해서 지금 우리 법인에 없는데 이걸 언제 이걸 추인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분 손실에 대한 송금 불산입은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그래서 유보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세에 관해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이거 너무나 기본적인 규정이죠. 자, 국세기본법과 다른 개별세법이 있을 때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죠. 그쵸?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 합의 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은 심판 청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는 산입하지 않는 거 맞고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자,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자,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감사원 심사 청구 있죠? 감사원 심사 청구도 이것도 행정소송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청구예요. 즉, 불복 청구를 하거나 또는 감사원에 의한 심사 청구를 하거나 둘 중에 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거치고 나면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게 맞는 내용이고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이번 시험에는요, 국세기본법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국기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전적부 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자, 이런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없다. 자, 과세전 적부 심사라는 게 뭐예요? 과세하기 전에 국가가 나한테 과세를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과세를 일단 하기 전에 과세 전에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해 주세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이죠. 과세전 적부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없다? 자, 우리 원칙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보면 과세하기 전에 이거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해 주세요 라는 청구가 과세전 적부 심사인데 거기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한가요? 아니죠. 이거를 심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야지 우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안 그래도 이렇게 심사 청구를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다? 과세전 적부심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 세부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자,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없다. 즉,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즉, 재조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요거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재조사해도 된다. 요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봤던 게 뭐예요? 아까 봤던 게 요거죠. 4번. 불복 청구 또는 과세전 적부심. 이 있는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4번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탈루의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 등등 어떠한 사유들로 인해서 재조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면 재조사하고 원칙은 재조사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보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 할 수 있구나를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 상속세는 수정신고를 했을 때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의 세액을 증액해서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나요? 자, 상속세는요. 당초에 신고했을 때도 확정력이 없고요. 그걸 수정신고했을 때는 더더욱 확정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 아니죠.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우리가 신고는 하지만 그걸로 확정력은 없다라는 거죠.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보기로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실제 시험이었을 때. 자, 기억번 들어간 거 1번, 2번 일단 탈락하고 얘네 둘 중에서
정답인데 지금 리을번이 둘 다 있죠. 그럼 리을번 볼 필요도 없다. 그쵸? 뭐만 보면 된다? 니은 또는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니은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의 새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자, 여러분 후발적 사유 몇 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잖아요. 이걸 보고 4개월? 이상하네? 라고 딱 오셔야 되죠. 그쵸?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그럼 또 당연히 자연적으로 정답 뭐가 나온다? 4번이 나온다. 디귿번 읽을 필요도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보기를 체크해가면서 오답을 소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공익신탁의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하나요? 자, 공익신탁은요. 비과세 소득이죠. 자, 2번.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 투자회사가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 가능액에 자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여러분 이거 실제 시험에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죠? 그래서 실제 시험이었다면 일단 보류하고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소득공제 신청서를 배당일로부터 2주 이내? 자, 이런 거 없어요. 뭐 소득공제 신청서 하려면 언제까지? 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같이 신청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 확실하고. 자, 그 다음 4번.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사모 방식으로 설립되었고 개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주식을 소유한 법인. 자, 법인인 경우에는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이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원래는 뭘 한다? 소득 공제를 하는 게 원칙이다. 소득 공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그 두 가지는 뭐다? 첫 번째, 사모 방식으로 설립된 거. 두 번째는 그 발행 주식 총수의 개인 2인이 100분의 95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 자, 요거에 대해서 둘 다 모두 만족했을 때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득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자, 이게 틀렸죠? 이것도 틀렸고, 그럼 맞는 건 뭐다? 맞는 건 뭐예요? 2번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모 방식, 두 번째는 개인 2인 이하 또는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몇 이상? 95 이상. 이게 사실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확실한 것들을 다 맞추시고요. 이거를 틀렸다라고 해도 대세에는 지장은 없어요. 대세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지엽적인 게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우리 앞에 쉬운 문제들 많았죠. 그거를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의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번. 자, 기업번 볼게요. 중소기업인 A가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래요.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될 금액을 뭘로 할 수 있다? 입금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업번 맞으니까 2번은 자동적으로 탈락됐네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시험이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리을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가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자, 여기에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본다? 자, 일단은 이자 경과분. 내가 아직 이자를 받지 못했어. 2021년인데 이때부터 1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날 받기로 했어, 이자를. 그래서 아직 받지 못했죠. 아직 이 결산 확정일까지 이자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 이자를 이때 받기로 했으면 이거를 12분의 뭐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결산할 때 미수이자를 계상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단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포함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자는 이렇게 기간경과분 인정해주지만 뭐는 제외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 원천징수되는 이자, 우리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 있죠? 그런 것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리을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리을번은 없애줘야 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답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거주자 갑의 2018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이다. 국기법상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법의 소멸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거주자 갑. 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을 결정해서 자, 납부 고지서를 자 2월 27일 날 우편 송달했고요. 도달했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면 여기부터 가셔야 돼요. 밑에부터 가셔야 돼요. 이거 뭐 언제 다 읽고 지금 이거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로 먼저 가시고 다시 올라가서 맞는지 보는 거예요. 자, 1번. 갑의 2018년 기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언제다? 2019년 6월 1일이다.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함으로써 뭐가 확정되는 거죠.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뭐가 기산된다?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국세징수법의 소멸시효는 자 2020년 3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이 된다. 자, 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어보는 거죠. 자, 소멸시효 기산일. 자, 2020년 3월 3일.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금 의도한 거죠. 그렇죠? 즉 갑에게 도달되는 때, 고지서를 보내서 갑에게 도달되는 때, 이때를 지금 봤는데 지금 얘가 이 갑이요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를 안 했죠. 아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 자, 원래는 여러분 신고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쵸? 그 신고, 납부한 기간의 다음 달이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한 경우 납세 고지서를 보내죠. 그래서 지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언제다? 2020년 3월 20일이다. 그러면 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뭐가 계산된다? 소멸시효가 계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법인세법상 영리대국법인 주식회사 대한 이 제10기 사업연도에 수령한 수익 배당금 중에 입금 불산이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요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일단은 이 입금 불산이익률을 구하는 거에서 뭘로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한다? 상장법인이냐 또는 비상장법인이냐 요걸로 일단 구분을 하죠. 그래서 그 지분 비율만큼 입금 불산입되는 이 율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A 보면은 지금 지분이 99%고 지금 이 비고 보시면 상장이에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죠. 비상장이고 99%다. 그러면 100% 미만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 50%. 자, 그 다음 B는요. 상장이에요. 상장. 자, 지분 비율이 20%죠. 30% 미만이죠. 그러면 30%. 자, 그리고 비상장이고 100%다. 비상장이고 100%면 100%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50% 그리고 500만 원 곱하기 30% 400만 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입금 불산입 금액 총 금액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자, 2번 7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죠. 자,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자, 우리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사업장은요. 원칙은 뭐다? 업무 총괄 장소다. 자, 다시. 자, 부동산 자, 다시 갈게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은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그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임대 용역이 있고 부동산 매매가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는 워낙 물건이 여러 개 있고 이거를 사고 파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데 부동산 임대 용역은 빌려주는 거니까 그 부동산 한 군데에서 계속 임대 용역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돼서 요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다? 이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로 합니다. 그래서 요 예외적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이.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면 등기부상 소재지가 맞지만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 용역은 업무 총괄 장소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고요. 기억번. 그럼 기억번을 지우면 되겠죠. 그럼 니은 또는 디귿 리을인데 요걸 보는 게 빠르겠죠. 니은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자, 총괄 납부죠.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에 제출을 한다. 즉,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만약에 내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주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그럼 그 나온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신청을 하면 된다. 자, 니은번 옳죠? 그러면
나머지 볼 것도 없이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다음 문제 21번이고요. 부가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자, 여러분, 그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아요. 공급받는 경우 지금 국외에 있잖아요, 사업자가. 그래서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사업장을 우리 공급받는 장소로 보는 거죠. 2번,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 자,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에 공제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포함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었으면 이거 뭐 좀 헷갈리시죠? 자, 그럼 일단은 3번부터 볼게요. 국외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 매매인. 자, 위탁 매매인 요게 포인트죠. 위탁 매매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항상 이 답을 고를 때요. 이렇게 조금 헷갈리거나 애매한 게 있으면요. 확실하게 아닌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위탁 얘기가 나왔어요. 위탁 매매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했대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우리 부가세 징수가 쉽겠습니까? 국외사업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 위탁 매매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우리 부가세 징수하는데 더 수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외사업자가 아니고 누구다? 위탁 매매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짝 어렵거나 헷갈리실 때는 확실하게 아닌 거, 내가 세법적인 마인드로 요거는 아닐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것을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22번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하게 침해되면 안 되죠. 당연한 거고요. 2번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세법 해석 기준에 따라서 해석하고서 회신하여야겠죠. 자, 3번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돼서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직접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은 국세청장에게 참고로 송부한다. 맞고요. 4번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세법과 이에 관련되는 국기법,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누구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고 국세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거 회신 좀 해주세요. 물어봤을 때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국세청장이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3번 보시면 새로 세법이 처음으로 제정됐고 처음으로 개정됐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을 할 수가 있다. 즉
우리 원칙적으로는요. 이거 세법에 대한 문의잖아요. 세법에 대한 민원. 세법은 솔직히 이 국세청장이 관할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적이죠. 그래서 원칙은요. 국세청장이 회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세법에 대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규정을 해놨어요.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해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세법이 새로 개정되고 제정됐으면 국세청장이 모를 수도 있다. 그때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바로 직접 회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입법 취지. 이 취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이거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법의 취지가 이게 맞나요?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정답을 찾으면 뭐예요? 4번. 4번이 옳지 않죠. 즉, 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해석을 하는 거다. 직접 회신을 하는 거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원칙은 국세청장이 질의에 대해서 회신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한다. 첫 번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두 번째, 이미 국세청장이 회신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회신이 된 거 물어본 거예요. 얘가 이미 회신을 했는데 이것 좀 이상한데 다시 질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 그리고 취지에 대한 내용.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고요.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갑이 고교 동창생들과 함께 결성한 A 동창회에 대한 자료이다. 자, 과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A 동창회는요, 주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매달 회비를 걷어서 친목 모임에 사용하기로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만들었고 수익은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이 대표가 되기로 했대요. 자, 그리고 A 동창회는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갑은 A 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일단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과세하려면 법인이어야 되죠. 근데 이 법인 중에서도 이게 당연 법인으로 보는 게 있고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경우. 근데 지금 얘가 뭐 굳이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록도 한 것도 아니고 등록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 동창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일단은 법인이 아니면 뭐예요?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죠. 자, 개인이고 지금 주사무소를 어디에 둔다? 서울에 둔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죠. 그래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이 단체를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4번. 동창회 소득을 대표자 갑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과세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는 자, 단체이기 때문에 갑의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서 이 법인이 아닌 건 맞고,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지금 수익 분배 비율이 정해졌나요? 수익 분배 비율이 만약에 정해졌으면 이거는 뭐로 본다? 공동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4번. 국세기본법상 제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제조사 결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제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 적부 심사의 청구 대상이 된다? 자, 과세전 적부 심사의 청구에 따라서 제조사 결정에 따라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자, 과세전 적부 심사의 청구 기준이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제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제조사 결정일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한정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소 결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된다. 요거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옳은 거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고요.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이 미국에 자, 2만 달러 제품을 수출한 경우 부가세법상 주식회사 한국의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물어봤어요. 자, 과세 표준. 자, 우리 이렇게 미국에 수출한 경우 이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자, 10월 1일 날 선수금으로 몇 달러? 10,000달러. 10,000달러를 받았대요. 이미 받은 거죠. 그리고 뭐까지 했다? 1달러당 얼마? 1,000원의 환전까지 했대요. 자, 그리고 10월 15일 날 이때 드디어 수출 물품을 뭐 했다? 선적했다. 자, 우리 수출에 대한 공급식이 언제? 선적일. 그쵸? 그래서 이때가 뭐다? 공급식이다. 자, 이때 환율은 1달러당 얼마? 1,100원. 자, 그리고 10월 30일 날 나머지 10,000달러. 이거를 외화로 송금 받았대요. 그리고 이때 환율은 1,200원이다. 1달러당. 자, 이런 경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언제 환율에 따른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환율이 3개가 있는데 이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이냐 요거잖아요. 원칙은 뭐다? 공급시기 언제다? 선적일. 이 선적일 기준의 환율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뭐까지 했다? 환전까지 했다. 그러면 그 환전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즉 이때 공급시기 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 환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때 과세 표준 얼마? 곱하면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10,000달러는 공급시기 이후에 받았죠. 그럼 원칙으로 가는 거죠. 언제 환율? 이 10,000달러는 공급시기 기준의 환율 얼마?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2,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정답 2번.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5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